언니 아파. 너무 아파. 4살 막내 소은이가 고열로 신음하는 순간 18살 언니 하리는 약국 진열대에서 해열제를 집어들었지만 계산대 앞에서 다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남은 돈은 1,500원, 해열제 가격은 6,000원이었고 하리는 빈손으로 약국을 나와 동생에게 돌아가며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소은아. 조금만 참으면 나을 거야. 자정이 넘어갔고 소은이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기침도 심해졌고 몸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언니, 숨이 힘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소은이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요. 새벽 1시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대학병원 응급실 간판이 보였고 저는 그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하루 전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빠는 44세 젊은 나이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배송 일을 나갔다가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작았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18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 서윤이는 12살 초등학교 6학년, 막내 소은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소은이는 아빠가 왜 눈을 감고 누워 계신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물었습니다. 언니, 아빠, 언제 일어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 이선영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울지도 않고 표정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재혼한 지 3년째였고 소은이는 새엄마의 친딸이었습니다. 저와 서윤이는 제가 5살 때 세상을 떠나신 친엄마의 딸이었고 아빠는 우리를 혼자 키우시다가 3년 전 새엄마를 만나 재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새엄마는 말이 없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작은 투룸. 월세 빌라로 돌아와 동생들을 방으로 데려간 뒤 거실로 나가자 새엄마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앉아. 하리나, 너 이제 18이지? 곧 성인 되잖아. 저는 가만히 앉아 새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혼자야. 이 집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이제 넷이서 살 수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모,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근데 나도 살아야지. 미안하지만 너희는 다른 데 가야 할 것 같아. 친척 있잖아. 거기 가든지. 친척이 없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럼 시설이라도 알아봐. 나도 힘들어. 이해해줘. 이해 못해요. 우리 아빠 장례식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새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있어도 돼. 내일 모레부터는 나갈 준비해. 짐 싸 내일 저녁까지.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은 정말 없었습니다. 아빠는 형제가 한 명 있다고 하셨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구네 집도 마땅치 않았으며 시설은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간 새엄마를 대신해
저는 동생들을 깨워 냉장고에 거의 비어있는 재료로 라면을 끓여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 안 가? 서윤이가 물었지만 저는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대답했고 서윤이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서윤이와 소은이 것까지 챙겨도 가방 2개에 다 들어갈 만큼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새엄마는 현관에 놓인 가방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1시간쯤 지나 다시 나와서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어 밖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 저는 동생들을 봤습니다. 서윤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소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소은아 나가자. 어디로? 일단 나가. 저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기고 가방을 들어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새엄마를 봤습니다. 이모,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건 내일이야. 문이 닫혔고 저는 동생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 한겨울 추위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윤이가 소은이 손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가? 조금만 걸어보자. 곧 따뜻한 데 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1시간쯤 걸어 편의점을 발견하고 들어가 의자에 앉았는데 소은이가 졸려하기 시작했고 서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고 서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됐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편의점 직원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소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서윤이를 옆에 붙여 앉혔습니다. 언니, 춥지 않아? 괜찮아. 서로 붙어 있으면 돼. 나는 추워.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집 없이 보내는 첫밤, 새벽이 됐을 때 저는 아빠를 생각했습니다.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빠라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을까? 하지만 아빠는 이제 없었고 제 손에 남은 건 딱 하나, 아빠의 낡은 지갑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유품으로 받은 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열어보니 안에는 신분증 1장,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잠든 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밥은 어떻게 먹이지? 어디서 자지? 답은 없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지켜야 했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차가웠지만 저는 동생들을 더 꽉 안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버티겠다고,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어떻게든.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지만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동생들이 하나둘 깨어났고 소은이가 제일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언니, 배고파. 저는 소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밥 먹자. 하지만 어떻게 먹일지 막막했습니다. 서윤이도 깼고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하룻밤이라도 묵을 수 있는 곳, 따뜻한 곳,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요. 1시간쯤 걸었을 때 복지관 건물이 보였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난방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자. 로비 의자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고 소은이가 다시 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애들이 학교 안 가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요? 부모님은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고 직원분은 뭔가 눈치를 채신 듯 더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눈치를 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때가 됐고 주머니 속 동전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1,500원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언니 배고파? 소은이가 또 말했고 서윤이도 배가 고픈 표정이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무료급식소를 찾아 걸었고 다행히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고 차례가 되어 받은 식판에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셋이서 한식판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소은이가 밥을 입에 넣으며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은이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소은아, 괜찮아? 언니, 아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소은이 좀 봐줄래? 언니가 약 사올게. 응, 언니. 저는 근처 약국을 찾아 뛰어갔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에서 어린이용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분홍색 상자에 든 시럽이었고 가격표를 보니 6,000원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계산대로 향했지만 계산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1,500원밖에 없었으니까요. 약사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계산하실 거예요? 저는 해열제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약국을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동생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소은이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서윤이 눈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벤치로 돌아가니 서윤이가 소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고 소은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약은? 없었어. 품절이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으로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소은아. 조금만 참자. 금방 나을 거야. 저는 소은이를 안아 올렸고 뜨거운 열기가 제 품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원 벤치로 돌아갔고 소은이를 눕혔습니다. 열은 더 올라가는 것 같았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언니, 힘들어. 알아.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 되면 나을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소은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근데 열이 너무 높아. 나도 만져봤는데 진짜 뜨거워. 알아. 근데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저는 1,500원밖에 없었으니까요. 언니, 돈 없어? 서윤이가 직접적으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없어.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 버틸 수 있어. 12살 동생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소은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고 기침도 시작했으며 가끔씩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언니 아파. 너무 아파. 저는 소은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갔고 소은이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기침도 심해졌고 몸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언니, 숨이 힘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소은이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요. 서윤아, 일어나. 병원 가야 돼. 지금, 응, 지금 당장. 저는 소은이를 안아들고 일어섰고 서윤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새벽 1시였고 거리는 조용했으며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대학병원 응급실 간판이 보였고 저는 그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가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응급실 입구가 보였고 자동문이 열렸으며 밝은 불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애가 열이 너무 높아요. 숨도 힘들어하고. 보호자분이세요? 네. 언니예요. 부모님은요? 없어요. 간호사가 잠시 저를 보더니 소은이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진료부터 받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따라 진료실로 갔고 의사 선생님이 소은이를 진찰했습니다. 고열이네요. 기관지염 증상도 있고 입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입원이요? 네, 상태 봐서 결정할게요. 일단 수액부터 마치고요. 소은이가 침대에 누웠고 간호사가 수액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접수 먼저 하셔야 해요. 네. 접수 창구로 갔고 키오스크 화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자 정보 입력하시고 보호자 확인과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결제, 돈, 제게 없는 것.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화면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시 불렀고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1,5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아빠의 지갑. 저는 지갑을 꺼내 열었고 어제 봤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분증, 영수증, 동전.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있었습니다. 지갑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가 있었고 그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작은 메모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해지면 꺼냈어. 형이 다 갚아줄게.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형? 아빠에게 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뭘까요? 형이 준 건가요? 저는 카드를 들여다봤고 이름도 번호도 없는 검은 카드였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접수하셔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카드를 써도 될까요? 아빠도 끝내 쓰지 않으셨는데 제가 써도 될까요? 하지만 그때 진료실에서 소은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아파. 저는 결심했습니다. 키오스크로 가서 카드를 꺼냈고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B. 승인 중이라는 문구가 떴고 몇 초가 지났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승인 완료. 화면에 영수증이 출력됐고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소은이를 살려야 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큰아빠, 감사합니다. 카드 승인이 완료된 순간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접수증을 들고 진료실로 돌아가니
소은이가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고 서윤이가 옆에서 소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접수됐어? 응, 다 됐어.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고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열과 기관지염이 맞고요. 탈수 증상도 있어서 수액 치료가 필요해요. 최소 이틀은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가 언니분이시라고요? 네.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렇군요. 혹시 다른 보호자 연락처 있나요? 친척이라든지. 없어요. 저희 셋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묻지 않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입원 수속 진행하시고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입원, 이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소은이가 나아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소은이가 병실로 옮겨졌고 4인실 침대에 누운 소은이는 수액을 맞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이제 괜찮을 거야. 아파. 알아. 조금만 참으면 나을 거야. 서윤이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돈은 어떻게 했어? 저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게 있었어. 아빠가? 응. 카드.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간호사가 들어와 소은이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은이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카드는 누구 건지, 큰아빠는 누구인지, 왜 아빠는 이 카드를 쓰지 않으셨는지, 형이 다 갚아줄게. 그 메모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옛날 얘기만 가끔 하셨죠. 어릴 적 형과 함께 놀았던 이야기, 형이 동생을 얼마나 아꼈는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것. 왜 끊겼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안 계셨고 저는 그 형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분명 그분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소은이의 열이 조금 내렸고 숨소리도 안정됐으며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 이렇게만 회복되면 내일 모레쯤 퇴원 가능할 거예요. 정말요? 네, 잘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서윤이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아침 식사가 나왔지만 환자용 식사라 소은이 것만 있었고 저와 서윤이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안 배고파? 서윤이가 거짓말을 했고 저도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편의점 가서 뭐 사올게. 하지만 제 주머니에는 여전히 1,500원밖에 없었고 그 검은 카드만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됐고 서윤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언니가 지금 나가서. 괜찮아, 언니. 진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섰고 1,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봤지만 제일 싼 음료수도 1,000원이었고 빵은 2,000원부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돌아보니 간호사였고 낮에 소은이를 돌봐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보호자분들 드실 거 없으시면 구내식당 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간호사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조용히 돌아갔고 저는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됐고 소은이가 깨어났습니다. 언니, 응, 소은아. 기분 어때? 배고파. 곧 저녁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소은이가 웃었고 그 모습에 저도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 6시쯤 환자 식사가 나왔고 소은이가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응. 서윤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화장실 다녀올게. 응. 서윤이가 나가고 저는 소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서윤이가 돌아왔고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2개였습니다. 언니, 이거 어디서 났어? 자판기에서. 언니 지갑에 카드 있잖아. 그거 써도 될 것 같아서.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아, 그 카드는. 미안해, 언니. 근데 언니랑 나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그리고 카드 되더라고. 아빠가 남겨주신 거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김밥 하나를 제게 내밀었고 저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언니야말로 고마워. 우리 지켜줘서. 우리는 조용히 김밥을 먹었고 오랜만에 배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소은이가 잠들고 서윤이도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카드를 쓴 게 맞는 걸까요? 큰아빠는 누구실까요? 혹시 알게 되실까요? 제가 이 카드를 쓴 걸. 그리고 만약 알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형, 제게는 큰아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때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강도윤이 책상 앞에 앉아 늦은 밤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46살, 청남그룹 회장. 청남그룹 회장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지만 사실 그는 바쁜 게 좋았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생각하지 않으면 후회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전부터는 달랐습니다. 동생 도석의 부고를 뒤늦게 들은 이후 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고 술을 마셔도 동생 생각만 났으며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20년 전 동생이 집을 나갈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 난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거야. 집안이 뭐가 중요해. 그때 도윤은 화를 냈고 아버지도 화를 냈으며 결국 동생은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었고 만나지도 않았으며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강도석이라는 이름으로 사망 신고가 접수됐고 장례는 이미 끝났으며 유가족으로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고 다음날 동생이 살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으며 아이들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서가 미안하다. 형이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오늘도 똑같이 깊은 밤 회장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카드 승인 내역 12만 7천 원 사용처 대학병원 응급실. 도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카드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카드는 2년 전 동생에게 몰래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지 18년쯤 됐을 때 도윤은 사람을 풀어 동생을 찾았고 동생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찾아갔지만 동생은 반가워하지 않았고 도윤이 건넨 돈도 카드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형 돈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고 동생이 화장실 간 사이 지갑, 깊숙한 곳에 카드를 몰래 넣어뒀으며 메모도 함께 넣었습니다. 힘들면 형이 다 갚아줄게. 그 후로 2년 동안 카드 승인 알림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끝내 쓰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2년 만에 알림이 왔고 도윤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12만 7천 원, 사용처는 대학병원 응급실, 시간은 새벽 2시. 도윤은 직감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동생의 아이가 쓴 거라고, 그리고 응급실이라는 건 누군가 다쳤거나 아프다는 뜻이라고. 그는 즉시 책상 위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를 불렀고 10분도 안 돼 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비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이 시간에 부르는 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윤은 휴대폰을 보여주며 지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환자 정보를 알아내며 가능하면 보호자 정보까지 확인하라고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도윤은 창밖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고 태블릿을 건네며 보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 환자는 윤소은, 4살 여아, 고열과 기관지염으로 응급실을 거쳐 소아가 병동에 입원했으며 보호자는 윤아린, 18세로 등록돼 있고 부모 정보는 없으며 보호자 외에 윤서윤, 12세도 함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정보를 읽으며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18살 아이가 4살과 12살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뜻이었고 부모 정보가 없다는 건 혼자라는 뜻이었으며 새벽 2시에 응급실에 왔다는 건 그만큼 급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윤아린. 도윤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조카의 이름. 지금 병원에 있나?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입원 중이라 병실에 있을 거라고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병원 간다. 네, 회장님. 비서가 급히 나갔고 도윤은 책상 위 가족 사진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적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그때는 둘 다 웃고 있었으며 형제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도서가. 형이 너무 늦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 세단에 올라탔고 비서에게 목적지를 알려준 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고 밤 서울거리는 조용했으며 도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큰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괜찮은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어디서 자고 있는지였습니다. 30분쯤 달려 병원 앞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려 응급실이 아닌 본관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윤소은 환자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고 5층 5135실이라는 답을 들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만 간간히 지나다녔으며 도윤은 5135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옆 보호자 침대에는 조금 큰 아이가 웅크려 자고 있었으며 창가 의자에는 한 소녀가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습니다. 18쯤 되어 보이는 소녀, 할인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아이들을 깨울 것 같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며 내일 아침에 오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조카들이었고 동생의 아이들이었으며 도윤이 지켜야 할 아이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침대 옆으로 다가갔고 자고 있는 소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4살 너무 어렸고 작았으며 수액을 맞으며 자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서윤이도 봤습니다. 12살 웅크린 채 자고 있었고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있었으며 추운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걸린 여분의 담요를 꺼내 서윤이에게 덮어줬고 서윤이가 잠결에 담요를 더 끌어당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 할인을 언니라고 부르는 거였고 도윤은 창가로 고개를 돌려 할인을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었고 목이 꺾여 불편해 보였으며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동생을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두 도석과 똑같았고 어릴 적 동생이 이런 얼굴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할인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줬고 그 위에 메모를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할인아, 큰아빠야. 내일 아침 전화해줘. 강도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유리창 너머를 봤고 세자매가 모두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형이 지켜줄게. 도서가 미안했다. 이제라도 형이 책임질게. 차에 올라타 회사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병원비 전액 처리하고 퇴원 후 갈 곳이 있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모두 준비하라고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도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할인이 일어나서 명함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화를 할까? 아니면 무서워할까? 하지만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고 조카들을 반드시 지킬 생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도윤은 즉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강도윤 회장님이세요? 그래, 할인아, 나 큰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큰아빠세요? 아빠 형님이세요? 응, 맞아. 어젯밤에 병원 갔었어. 너희 자는 거 보고 나왔어.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도윤은 설명했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을 받았고 그게 조카가 쓴 거라고 직감했으며 병원으로 달려왔다고요. 할인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인아, 지금 어디 있어? 병원? 네. 아직 병원이에요. 소은이가 아직 입원 중이어서요.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30분만 기다려. 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차에 올라타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30분 후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도윤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빠. 도윤은 할인 앞에 섰고 할인의 손에 들린 아빠의 낡은 지갑을 봤습니다. 그 지갑은 도윤이 20년 전 동생에게 선물한 것이었고 동생이 끝까지 간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인아. 큰아빠가 너무 늦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큰아빠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큰아빠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하지만 큰아빠는 일어나지 않으시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리나, 너희들 지금 어디서 자고 있어? 집은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큰아빠는 아셨던 것 같았습니다. 큰아빠가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병실 안을 보셨고 침대에 누워있는 소은이와 옆에서 자고 있던 서윤이를 확인하신 뒤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일단 소은이 퇴원부터 하자.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큰아빠는 즉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소은이 상태를 확인하셨고 선생님은 오늘 오후쯤 퇴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며 큰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원무과로 가셨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큰아빠가 손을 저으며 병실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으라고 하셨고 저는 병실로 돌아와 서윤이를 깨웠습니다. 서윤아, 일어나. 응. 언니, 큰아빠 오셨어. 큰아빠? 서윤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빠가 들어오셨고 서윤이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서윤이구나. 많이 컸네. 안녕, 나 큰아빠야. 서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큰아빠를 봤고 저를 번갈아 보다가 다시 큰아빠를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아빠는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니 침대에 누운 소은이를 보셨고 한참 동안 소은이를 내려다보시다가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도석이를 닮았네. 아빠 이름을 부르시는 큰아빠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고 저는 그제야 큰아빠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 2시쯤 소은이 퇴원 수속이 완료됐고 큰아빠가 준비해 오신 차에 우리는 탔습니다. 검은 세단이었고 뒷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소은이는 제 무릎에 앉아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 가? 큰아빠 집에 간대. 큰아빠 집. 소은이가 큰아빠를 봤고 큰아빠는 백미러로 소은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소은아. 큰아빠 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자. 차는 강남 쪽으로 달렸고 40분쯤 지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으며 문이 열리자 펜트하우스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큰아빠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시자 넓은 거실이 보였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 넓었고 깨끗했으며 우리가 살던 투룸 빌라의 열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들어와. 편하게 있어. 큰아빠의 말씀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갔고 소은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큰아빠는 부엌으로 가셔서 물을 따라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방은 저쪽에 3개 있으니까 골라서 써. 옷은 곧 준비될 거야. 1시간쯤 지나자 정말로 옷이 배달됐고 여자아이 옷들이 가득 든 쇼핑백이 여러 개 도착했으며 큰아빠는 저희에게 맞는 걸 골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각자 방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고 거실로 나오니 큰아빠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앉아. 배고프지? 저녁 시켜놨어. 곧 음식이 도착했고 테이블에는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고급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소은이와 서윤이는 신기한 듯 음식을 보며 먹기 시작했고 저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큰아빠가 저를 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하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새엄마는? 집은?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새엄마가 우리를 내보낸 것, 이틀 동안 거리에서 잔 것, 소은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 그리고 아빠 지갑에서 카드를 발견한 것까지요. 큰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먹을 꽉 쥐고 계셨고 턱선이 굳어 있었으며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큰아빠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리나, 미안하다. 큰아빠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너희 아빠랑 연락이 끊겨서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괜찮아요. 큰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도 너희를 찾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큰아빠가 자책하시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빠, 이제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진짜로요. 큰아빠가 저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하리나, 앞으로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응. 학교는? 동생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저는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생각했고 동생들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동생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학교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큰아빠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하지만 돈은 걱정하지 마. 큰아빠가 다 책임질게. 학비도 생활비도 동생들 교육비도 전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큰아빠,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부담 아니야. 너희는 내 조카들이고 도석이 딸들이야. 당연히 내가 돌봐야지. 하지만 큰아빠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리나, 내 아빠가 집을 나갈 때 내가 말렸어야 했어. 아니, 말리지 못했다면 함께 나가서 지켜줬어야 했어. 그런데 난 그러지 못했어. 집안을 선택했고 동생을 놓쳤어. 큰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았어.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힘들진 않은지, 아프진 않은지 궁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 그러다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무너졌어. 저는 큰아빠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를 찾았어. 늦었지만 찾았어. 그러니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제대로 지켜줄 거야. 그게 동생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저는 처음으로 동생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큰아빠. 정말 고마워요. 큰아빠가 저를 안아주셨고 서윤이도 다가와 저를 안았으며 소은이도 제 무릎에 올라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언니, 울지 마. 저는 소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은아. 언니 안 슬퍼. 기뻐서 우는 거야. 그날 밤 저희는 각자 방에서 푹 잤습니다. 이틀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안전하게. 다음 날 아침 큰아빠는 저희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제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셨고 사정을 설명하신 뒤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큰아빠가 청남그룹 회장이라는 걸 알고 놀라셨지만 그보다는 저희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시며 최대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윤이 학교도 찾아가셨고 소은이는 유치원에 등록하셨으며 모든 학비와 준비물은 큰아빠가 챙겨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저희는 큰아빠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큰아빠가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었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저녁을 함께 먹었으며, 밤에는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쉬었습니다. 큰아빠는 바쁘셨지만 저녁만큼은 꼭 함께 하려고 하셨고, 주말에는 저희를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셨으며, 소은이가 좋아하는 놀이터에도 데려가 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빠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리나, 앉아. 저는 큰아빠 맞은편에 앉았고, 큰아빠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양이요? 응. 법적으로 너희를 내 딸로 입양하고 싶어. 그래야 너희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고, 나도 공식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있어.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양. 법적으로 큰아빠의 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래도 난 너희를 계속 돌볼 거니까.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아빠의 딸이 아니게 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를 완전히 보호받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게요. 입양. 정말? 네. 큰아빠가 우리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큰아빠가 미소 지으셨고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하리나. 한 달 후 입양이 완료됐고 저희는 법적으로 강도윤의 딸이 됐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호적에는 큰아빠의 자녀로 등록됐으며 이제 저희는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빠가 저희를 거실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빠 산소 만들었어. 이번 주말에 같이 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윤이도 그러겠다고 했으며 소은이는 잘 모르겠지만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저희는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한 추모공원으로 갔습니다. 아빠의 산소는 언덕 중턱에 있었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큰아빠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절을 하셨고 저희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도서가 형이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큰아빠가 묘비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형이 책임질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형제가 화해하지 못한 게 안타까웠지만 이렇게라도 큰아빠가 아빠를 찾아와 주신 게 감사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동생들도 잘 지내요. 큰아빠가 우리 많이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산소를 떠나며 큰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리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큰아빠가 다 들어줄게. 네, 고마워요. 그리고 하리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가족이 있어.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됐고, 동생들을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됐으며,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 합격했으며, 서윤이는 중학생이 됐고, 소은이는 유치원을 즐겁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큰아빠는 여전히 바빴지만, 저녁만큼은 꼭 함께했고, 주말에는 저희와 시간을 보냈으며, 저희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소은이가 큰아빠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큰아빠, 나 사랑해? 큰아빠가 소은이를 안아 올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엄청 사랑하지. 나도 큰아빠 사랑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겨울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맸던 그때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남겨주신 카드 한 장이 저희를 구했고 큰아빠를 만나게 해줬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큰아빠 사랑해요.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가족과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